여러분, 한 장의 엽서가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지용의 절규가 여름 하늘을 갈랐습니다. 마당에 쓰러진 80살 할머니, 의식을 잃고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 그리고 그 순간 누런 진돗개 한 마리가 산 아래로 미친 듯이 달려내려갔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 속에서 해롱이는 마을까지 단숨에 달려갔어요.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사실 한 달 전 실수로 보내진 엽서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붙이지 않았던 편지들, 서울에서 외면하던 딸, 그리고 우연히 시골을 찾은 외손자. 과연 이들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됐을까요? 그리고 작은 진돗개는 어떻게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꿨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장의 엽서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내지지 않았어야 할 엽서 한 장에서 말이죠. 서울 신촌의 한 고시원, 4층, 복도 끝 가장 작은 방. 25살 강지용은 오늘도 취업 준비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휴학한 지 벌써 1년, 알바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이 작은 방도 버거웠죠. 그런데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지용 씨요? 어머니 앞으로 온 우편물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엄마는 석 달째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무슨 빚 독촉장이나 온 건 아닐까 싶어 내려가 보니 의외였습니다. 손으로 쓴 엽서 한 장이었죠. 엽서 앞면에는 시골 어디선가 찍은 듯한 코스모스 사진이 있었고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야, 내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써본다. 해롱이도 너를 기다린다. 엄마가. 지용은 엽서를 여러 번 뒤집어 보았습니다. 발신인 주소를 보니 충청남도 어느 작은 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였습니다. 10년도 넘게 연락이 끊어진 외할머니 말이죠. 지용이 기억하는 할머니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릴 때 한두 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엄마는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곤 했거든요. 그냥 연락 안 하고 지내. 그게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엽서의 글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그리고 해롱이라는 이름도. 개 이름 같은데 할머니가 개를 키우고 계신 걸까요? 그날 밤 지용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엽서를 책상 위에 세워두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결심했습니다. 가보자 할머니께. 이틀 뒤 오후 지용은 시골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주소를 물어물어 찾아간 곳은 야트막한 산 아래 외딴 집이었어요. 대문도 없이 마당이 훤히 보이는 곳에 8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해바라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런 진돗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죠. 할머니. 지용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강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어요. 어머, 내가. 지용이냐? 네, 할머니. 엽서 받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진돗개 해롱이는 낯선 손자를 경계하듯 코를 킁킁거리더니 할머니 곁으로 바싹 붙었어요. 어떻게? 내가 엽서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자신이 엽서를 보낸 것도 잊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들어와라, 얘야. 해롱아, 이 애는 우리 손자다. 해롱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할머니를 따라 지용에게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10년 만의 만남, 어색하지만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용은 할머니의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해롱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는 할머니, 손수 농사지은 야채로 정성스레 차린 밥상. 모든 것이 지용에게는 신기했어요. 하지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엄마는 이렇게 좋은 할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냈을까요? 할머니, 우리 엄마는 왜 집을 나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지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해롱이의 털을 빗겨주던 손을 멈췄어요. 그런 걸 왜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는 할머니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강순자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옛날 일이다, 얘야. 이 나이 먹도록 누구 탓해봤자 뭐하니. 그리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용도 더 묻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쓸쓸해 보였거든요. 마을에서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귀띔해줬어요. 내 할머니 딸내미 말이야. 서울 가서는 모른 척한다며. 그래도 아들이라도 보내주니 다행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글쎄다, 자세한 건 모르겠고. 그냥 어느 날 짐 싸서 나가버렸다더라. 그때 내가 한 5살? 할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지용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5살 때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만 어렴풋이 엄마가 자주 울던 모습만 떠올랐죠. 그날 밤 지용은 할머니와 나란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내일 농사일 준비를 하고 계셨고 해롱이는 두 사람 사이에 배를 깔고 누워 있었어요. 할머니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뭐가 외로워. 해롱이도 있고 이제 너도 왔잖니.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용은 할머니가 조용히 부엌에서 새참을 준비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10여 년을 혼자 지낸 할머니의 아침 루틴이었어요. 해롱이는 주인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다, 얘야. 이런 건 혼자 하는 게 편해. 지용은 뭔가 답답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데 할머니는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혼자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것처럼요. 그때 해롱이가 지용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경계심을 푼 것 같았어요. 지용이 손을 내밀자 해롱이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해롱이도 너를 좋아하나 보네. 할머니가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지용은 알았어요. 이 집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지용이 할머니 댁에 온 지 보름쯤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어요. 오후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죠.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계셨습니다. 지용이 그늘에 있으라고 몇 번 말렸지만 고집이 센 할머니는 듣지 않으셨어요. 이까짓 더위가 뭐라고. 내가 몇 살인 줄 아니? 해롱이도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혀를 길게 빼고 헥헥거리며 그늘을 찾아 돌아다녔어요. 할머니, 정말 들어가세요. 너무 더워요. 아이고, 이 녀석아. 내가 평생 농사 지었는데 이 정도 더위가 뭐라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마당에 쓰러지셨어요. 할머니. 지용이 급히 달려갔지만 할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롱이가 할머니 곁에서 한번 컹컹 짖더니 갑자기 산 아래 마을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해롱아, 어디가? 지용은 일단 할머니를 그늘로 옮기고
찬물로 몸을 식혀드렸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지만 이 산골까지 구급차가 올 시간이 걱정됐죠. 그 사이 해롱이는 어땠을까요? 이 충실한 진돗개는 마을까지 일직선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고 혀가 말라붙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마을 초입 슈퍼마켓 앞에 이르자 해롱이는 가게 문 앞에서 필사적으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너, 해롱이 아니야? 너 왜 혼자 여기까지 왔니? 슈퍼마켓 사장님이 나오셨지만 해롱이는 계속 짖으며 산 쪽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몇 걸음 뛰어가서는 다시 돌아와 짖기를 반복했죠. 뭔가 이상하네. 순자 할매한테 무슨 일 있나? 마침 근처에서 놀던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개가 사람을 부르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개가 저렇게 하면 주인한테 무슨 일 있는 거래요. 사장님도 그제야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해롱이의 행동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아, 진짜 그런가? 얘들아, 어른들 불러와. 곧 마을 사람들이 해롱이를 따라 순자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할머니와 어쩔 줄 모르는 지용을 발견했죠. 구급차는 그로부터 10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해롱이가 아니었다면 더 늦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병원에서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한 열사병이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지용은 할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작고 약한 분이었나 싶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강해 보이셨는데. 할머니, 제가 말릴 걸 그랬어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어요? 병실 밖에서는 해롱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개를 들여보낼 수 없다고 했지만 해롱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할머니가 깰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는 듯이요. 그날 밤 지용은 처음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리고 해롱이가 할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이에요. 할머니가 쓰러진 지 이틀째, 지용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걸자 결국 엄마가 받았죠. 왜 이렇게 전화해? 엄마, 나 지금 할머니 댁에 있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할머니가 보내신 엽서 받았어서 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야, 너 뭔 소리?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가 보낸 편지, 엽서 같은 거 받은 적 없어요? 없어. 그런 거 없다고. 그런데 할머니가 분명히 엄마 이름으로. 끊는다.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용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엄마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용은 할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랍을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편지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엽서들이었죠. 수십 장의 엽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모두 엄마 이름으로 쓰여 있었지만 우표는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용은 맨 위의 엽서부터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은주야, 오늘 내가 좋아하던 코스모스가 피었다. 내가 보고 싶구나. 은주아, 해롱이가 자꾸 대문 쪽만 본다. 너를 기다리는 것 같아. 은주야, 오늘은 내 생일이지? 미역국을 끓였단다. 내가 없어도. 모든 엽서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부로 거슬러 올라가며 거의 매년 적어도 서너 장씩은 써놓으셨더군요. 하지만 단 한 장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지용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혼자서
이런 마음을 품고 사셨던 거였어요. 매년 생일마다, 명절마다, 그리고 그냥 보고 싶은 날마다 편지를 쓰고 또 썼지만 보내지는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지용이 받은 그 엽서는 할머니가 실수로 붙이신 건 아니었을까요? 병원으로 다시 가는 길, 지용은 해롱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해롱이는 여전히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밤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이에요.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게 정말 신기해요. 밤새 한자리에서 꼼짝 안 하고 있었어요. 물도 안 마시고 주인을 기다리는 게 확실해요. 지용은 해롱이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해롱아, 할머니 괜찮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해롱이는 지용을 올려다보더니 다시 병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충성심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지용은 할머니 침대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깨시면 엄마한테 연락드릴게요. 분명히 올 거예요. 하지만 정말 엄마가 올까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엄마가 말이에요. 지용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지 사흘째, 지용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지용이 몰랐던 할머니의 모습들이었어요. 슈퍼마켓 사장님이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할머니가 해롱이를 어떻게 데려오셨는지. 아니, 작년 겨울이었는데 장날 장터에서 어떤 놈이 개를 버리고 간 거야. 그것도 한겨울에 말이야. 그래서요? 사람들은 다들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 그런데 내 할머니만 그 개를 데려오셨어. 그때 해롱이가 얼마나 말랐는지 몰라. 거의 죽어가고 있었거든. 미용실 아줌마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순자 할매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 말은 안 하시지만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야. 옆집 영수 등록금도 할매가 보태주셨거든. 몰래 말이야. 정말요? 그럼 영수 어머니가 나중에 알고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그런데 할매는 그런 걸 절대 티내지 않으셔. 우리 동네 아이 잘 되는 게 뭐가 나쁘냐고만 하시지. 약국 할아버지도 기억을 더듬으셨어요. 할매가 혼자 사신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지. 그동안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 안 하셨어. 약 사러 오실 때도 감기약 하나만 이러시고. 우리가 걱정돼서 물어봐도 괜찮다, 괜찮다 그러시고. 지용은 점점 놀라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마을에서 어떤 분이셨는지 처음 알게 됐거든요. 정육점 아저씨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작년에 태풍 올 때 말이야. 혼자 사는 옆집 할배 지붕이 날아갔거든. 그런데 순자 할매가 밤새 그 집 지키고제 시도아에게 속편집 서 계셨어. 아침에 보니까 할매가 우산 들고 그 집 앞에 서 계시더라고. 혼자 두면 무서울까봐 그러시면서. 그런 일도 있으셨구나. 그런데 정작 할매 본인은 누구한테도 도움 안 받으려고 하시지. 고집이 세셔서 말이야. 딸내미가 서울에 있다는 건 알지만 연락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지용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챙기며 사셨는데 정작 가족들은 할머니를 외롭게 두었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지용은 다시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간절하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정말 많이 아프세요. 한 번만 와주세요. 나는 못 가. 왜요? 할머니는 엄마를. 그만해. 나는 그 집에 갈 수 없어. 엄마, 너나 잘 보고 와. 나는 안 갈 거야. 또다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용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병원에서 지용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 자랑 많이 해주셨어요. 해롱이도 구해주시고, 영수도 도와주시고,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미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용은 계속 말했어요. 제가 할머니를 제대로 몰랐었네요. 엄마도 할머니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밖에서는 해롱이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거의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로요. 간호사들이 강제로 물을 먹이고 있었지만 해롱이는 병실 문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지용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뭘까? 피로 연결된 것보다 마음으로 연결된 게 더 중요한 건 아닐까? 할머니와 해롱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회복이 더딜 수 있어요. 지용의 마음은 점점 급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어제보다 더 작아 보였거든요.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저기 밖에 있는 게 말인데요. 환자분이 많이 아끼시는 게 같던데 한번 들여보내드릴까요? 가끔 그런 경우에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될까요? 특별히 허가받아서요. 다른 환자분들께도 양해 구했고요. 지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롱이라면 혹시 할머니가 깨실지도 모르잖아요. 해롱이를 병실로 데려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조용한 해롱이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낑낑거리며 침대 주변을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닿았죠. 할머니, 해롱이가 왔어요. 할머니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용이 말하자 해롱이가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때였어요. 할머니의 눈꺼풀이 살짝 떨린 거예요. 지금 움직이셨어요.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정말요? 어디서요? 눈꺼풀이. 또 움직여요. 해롱이는 더욱 간절하게 울었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깨우려는 듯이요. 그리고 정말로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확실히 반응이 있네요. 좋은 신호입니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용은 해롱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해롱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해롱이가 할머니의 손을 핫고 있을 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 거예요. 의식은 없었지만 분명히 해롱이를 알아보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해롱이가 그리우셨구나. 지용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해롱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기다리고 있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유대감이 이렇게 강할 수가 있구나 싶어요. 환자분이 저 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순간 지용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에게 해롱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어요. 외로운 세월을 함께 견뎌온 가족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 가족이 할머니를 다시 불러내고 있었어요. 해롱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병실에서 잠들었습니다. 할머니 침대 바로 옆에서 주인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서요. 마치 이제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지용도 그날 밤 처음으로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오실 것 같았거든요. 해롱이가 그 길을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신 거예요. 해롱아, 여기 있었구나. 할머니가 처음으로 뜬 눈으로 본 것은 해롱이었습니다. 해롱이는 기쁨에 겨워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의 손을 핥았어요. 할머니. 지용도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얘야, 고생했구나. 할머니가 많이 놀랐지? 할머니만 괜찮으시면 돼요. 할머니는 며칠 더 입원하신 후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할머니를 맞이해 주셨어요. 해롱이는 할머니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 집이구나. 할머니가 마당을 보며 말씀하셨을 때 지용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언제부턴가 이곳이 자신에게도 집같이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낯선 그림자가 나타난 거예요. 지용이 나가보니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요. 엄마. 은주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지용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도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해롱이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며 할머니 옆에 바싹 붙었어요. 은주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은주도 목소리를 겨우 짜내듯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그 사이에 흘러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들어와라, 얘야.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네. 은주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왔을 때 해롱이가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해롱이가 은주에게 다가가서 고개를 살짝 숙인 거예요.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요. 지금까지 낯선 사람을 경계하기만 했던 해롱이가 말이에요. 이게가. 은주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해롱이야. 할머니가 키우시는 개지. 지용이 설명했어요. 해롱이도 내 엄마를 반기나 보네.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해주기도 하죠.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다 지난 일이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왜 떠났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다시 함께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해롱이는 세 사람 사이에 앉아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축하하는 것처럼요. 며칠 후 할머니가 지용에게 부탁하셨어요. 지용아, 할머니가 부탁이 하나 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엽서 하나만 써줄래? 할머니 대신에. 엽서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마지막 엽서 한 장을 꺼내셨어요. 앞면에는 예쁜 들꽃 사진이 있었죠. 받는 사람은 내 엄마야. 은주. 지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써드릴까요? 그냥 할머니 마음 그대로 써다오. 지용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은주야, 이제야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동안 보내지 못했던 마음들이 너무 많지만 지금은 그저 고맙다고 말하고 싶구나. 내가 돌아와줘서, 지용이가 와줘서, 해롱이가 있어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다. 사랑한다, 딸아. 엄마가. 할머니는 지용이 쓴 엽서를 읽어보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그 엽서에 우표를 붙이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요. 할머니, 이거 정말 보내실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는 보낼 수 있으니까. 그날 오후 지용은 그 엽서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은주는 서울로 돌아간 상태였지만 이제는 연락을 주고받기로 약속했거든요. 며칠 후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용아, 엽서 받았다. 어떠셨어요?
고마웠어. 할머니께도 고맙다고 전해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해 여름마을 축제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주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이번에는 선물까지 들고 말이죠. 어머니,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은주가 제안했어요. 사진? 네, 우리 가족 사진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은주, 지용, 그리고 한가운데 앉은 해롱이까지. 10년 만에 처음 찍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해롱아, 가만히 있어. 지용이 말하자 해롱이는 정말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것처럼요. 사진을 찍고 나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기다림이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너희들을 기다렸고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해롱이도 우리를 기다렸고 우리도 해롱이를 기다렸던 거고. 지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모든 만남에는 기다림이 있었고 모든 기다림에는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내 식구는 마당에서 별을 보았습니다. 할머니와 은주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지용은 해롱이와 놀아주었어요. 할머니, 저 내년에도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라. 이제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니까. 해롱이가 지용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해롱이에게도 지용은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해 여름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보내지지 않은 엽서들이 마침내 마음을 전했고 헤어진 가족이 다시 모였고 작은 진돗개 하나가 모든 것을 이어주었던 여름이었어요. 때로는 말하지 못한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운 여름이었습니다.